법정에서 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꺼이 주신 거예요. 저희가 효도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증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문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30만 원이 한도예요. 더 달라고 하시면 요양원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CCTV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15억짜리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주게 됐는지 말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정혜자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쭉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며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챙기는 게 낙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아들 가족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손주들아. 민준이와 서연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며느리 윤지영은 늘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 그래도 저희가 자주 와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와드려 죄송해요. 아니야, 너희들도 바쁜데 이렇게 자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는 명절마다 아들 내외에게 용돈으로 각각 100만 원씩 줬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탰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둘 다 바쁘게 일했기에 제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손주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뭐가 위험해? 혹시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바로 옆에 저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아, 나는 건강해.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어때요? 방 하나 드릴게요. 손주들이랑도 매일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희 집에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손주들이 할머니 계시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혼자 계신 거 늘 걱정이에요. 같이 사시죠.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나와요. 그리고 저희 명의로 해두시면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고요.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그래. 네,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증여하시면 몇 천만 원은 아끼실 수 있대요.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들이 받을 집인데 미리 주면 세금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희는 공증 사무실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아들 명의가 아니라 며느리 명의라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며느리 명의로 하는 게 세금 문제에서 더 유리하대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어차피 한 몸이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공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으로 이사 준비하세요. 다음 주쯤 이사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빨리. 네, 빨리 모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다니. 고맙다, 지영아. 천만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의 환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 내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집보다 좁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방을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 쓰세요. 작지만 답답하지 않고 괜찮죠? 응, 좋구나. 짐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손주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온 거 맞아. 그래, 이제 할머니가 너희랑 매일 볼 수 있어. 와, 좋다. 손주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이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맛있게 잘 먹을게. 식사 내내 며느리는 제게 음식을 계속 권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밌어. 그래, 할머니도 같이 보자. 그렇게 첫날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사 온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 오거든요. 남편 회사 상사분이랑 부인이 오세요. 그래, 그럼 내가 저녁 준비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어머님 방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손님들이랑 얘기해야 해서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온다는데 방해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방에 있을게. 방으로 들어가는데 문틈으로 며느리가 손님 맞이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꽃을 꽂고 좋은 그릇들을 꺼내는 며느리의 모습. 그날 저녁 방 안에서 들리는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나도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하지만 며느리가 방에 있으라고 했으니 나가기가 뭔가 어색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손님 가셨어요. 응, 잘 자거라. 그날 밤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며느리는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 달 저희 집 지출 내역을 정리해 봤어요. 식비, 관리비, 공과금 이것저것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님 생활비는 따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만 원이라고. 네, 어머님 혼자 쓰시는 거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용돈 같은 건 따로 드리기 어려워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준 사람인데 이제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라고. 지영아, 그런데 나도 친구들 만나고 옷도 사야 하는데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어머님 옷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친구 만나는 것도 자주 안 만나시잖아요. 저희가 아껴야 민준이, 서연이 교육비 대줄 수 있어요. 어머님도 손주들 생각하시면 이해하시죠.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억짜리 집을 줬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라니.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하지만 이미 집은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며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손주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밥 먹자. 민준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에서 냄새나. 같이 밥 먹기 싫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무슨 냄새를 나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노인 냄새 있잖아요. 애들이 예민해서 그래요. 좀 씻으시는 게 어때요? 저는 매일 씻는데 무슨 냄새를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랑 놀자. 싫어 친구들이랑 놀 거야. 예전에는 저만 보면 좋아하던 손주들이 이제는 저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답답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에게 제가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 아파트에 놀러 올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매일 보니까 실증이 난 걸까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조정하려고요.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6시에 드시고 저희는 7시에 먹으려고요. 왜 따로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천천히 드시잖아요. 저희랑 시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학원 갔다 7시에 오거든요. 그럼 애들이랑 같이 7시에 먹으면 안 될까? 어머님, 그럼 너무 늦게 드시는 거잖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결국 그날부터 저는 혼자 6시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혼자 받아 방에서 먹었습니다. 1시간 후 거실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아빠 오늘 친구랑 축구했어요. 가족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방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왜 저만 따로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했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가족에서 분리되어 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친구들 만나러 가. 오늘 날씨 춥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며느리가 현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길이 미끄럽대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괜찮아 조심할게. 어머님 정말 가셔야 해요. 집에 계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나가야 해. 친구들이 기다려. 그럼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결국 며느리가 차로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는 내내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언제 끝나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1시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계시면 피곤하세요. 이제 집에 가세요.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문자를 확인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혜자야 며느리가 걱정이 많구나. 응 나를 챙긴다고 그래. 친구들은 좋은 며느리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외출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이사 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어머님 요즘 같은 말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언제? 어제도 아침 드셨냐고 2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안경을 자꾸 잃어버리신다고 하시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네, 저희가 좀 걱정돼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치매라니 나는 멀쩡한데. 어머님 초기에 발견하면 좋잖아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는 가기 싫어. 어머님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가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며느리의 강요에 못 이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혜자 환자분 전혀 문제 없으세요. 치매 증상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다행이라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네, 정신병원이요. 치매 초기 진단서가 있으면 입원 가능한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어도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보내주세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떡하지, 정말로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건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가 멀쩡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 며칠 후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병원 예약을 잡은 것입니다. 어머님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 받으세요. 세컨드 오피니언이요. 나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엔 더 정밀하게 검사하는 곳이에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예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304동 804호 살던 정혜자인데요. 아, 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런데 우리 집 요즘 어떤가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대출 받으러 은행 다녀가시던데요. 대출이요. 얼마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파트로 12억 대출을 받았다니. 그 돈을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걸까요? 관리소장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 명의 변경되신 거 축하드려요. 명의 변경이요. 내 며느리분 명의로 바뀌었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으로 12억을 빌렸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 며느리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컸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주식으로 8억 날렸어. 뭐라고? 엄마한테 말 못해. 엄마도 나중에 이 집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어떡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가 12억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을 했고 8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까지 이 집에 들어올 계획이라니.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근처 노인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법률 상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한 할머니가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 이사 온 후 달라진 대우 생활비 30만 원. 제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 그리고 12억 대출과 8억 손실까지. 그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자 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73세고요. 30년간 법무사로 일했어요. 법무사셨어요. 네, 은퇴하고 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혜자 씨 같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요? 내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재산 넘기고 나서 버림받는 경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옥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해야 해요. 증여 취소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증여 후 3개월 이내라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혜자 씨는 언제 증여하셨죠? 2달 전이요. 그럼 아직 1달 남았어요. 서둘러야 해요. 순옥 할머니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아파트만 가로챌 목적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 증명하죠? 증거가 필요해요. 며느리가 혜자 씨를 학대한 증거, 생활비를 제한한 증거,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증거, 그리고 대출받은 사실까지. 이 모든 걸 모아야 해요.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해야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순옥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싸워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모두 캡처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30만 원이 한도예요. 더 달라고 하시면 요양원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오늘 외출 금지예요. 날씨가 안 좋아요. 이런 문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며느리와 제가 직접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작은 녹음기를 빌려줬습니다. 혜자 씨, 이건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거니까 합법이에요. 며느리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와 대화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영아, 생활비를 좀 더 올려줄 수 없을까? 어머님 30만 원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친구도 만나야 하고 옷도 사야 해. 어머님 친구 만나는 거 자제하세요. 그리고 옷은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새로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내 돈이 필요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제 명의예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제 집이라고요. 그 말이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다음 날 순옥 할머니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완벽해요. 이 집이 제 명의라고 으름장 놓는 거 다 증거가 돼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파트 CCTV 영상도 확보해야 해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있는 거요. 내 며느리가 혜자 씨를 학대하는 장면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봐요. 저는 다시 예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며느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집 앞 복도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저를 밀친 적이 있어서요. 증거가 필요해요. 관리소장이 지난 한 달간의 CCTV 영상을 확인해 줬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밀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방문을 닫고 밖에서 뭔가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학대 아닌가요?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관리소장은 USB에 영상을 복사해 줬습니다. 혜자 씨 힘내세요. 이런 며느리는 처벌받아야 해요. USB를 들고 순옥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상을 보던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학대 증거가 명확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뭘 하는 건지 보세요. 잠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밖에서 잠그고 있어요. 이건 감금이에요. 범죄예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순옥 할머니가 소개해 줬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대출 기록까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혜자 어르신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다는 게 명백합니다. 정말요? 내 증여 후 일주일 만에 대출받은 것, 생활비 제한한 것, 학대한 것 모두 증거예요. 소송 걸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판결 나올 거예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이런 며느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소송 준비를 하던 중 순옥 할머니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혜자 씨 며느리 전 남편 찾았어요. 정말요? 첫 결혼 때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했대요. 저와 똑같이요. 네, 시어머니 집 받아내고 요양원 보냈대요. 그 시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연락처 알아냈어요. 만나보실래요? 저는 당장 그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에 78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윤지영이 며느리였어요? 네, 5년 전까지 제 며느리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혜자 씨처럼 며느리한테 집을 줬어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10억 정도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모시겠다고 해서 믿고 줬죠. 그런데요. 집 받자마자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저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요. 그 후로는 1년에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명절에도 안 왔나요? 안 왔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 집은 어떻게 했나요? 팔았다고 들었어요. 그 돈으로 주식이나 뭔가 했다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혜자 씨 제 말 들으세요. 그 며느리는 처음부터 집만 노린 거예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할머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며느리한테 소송을 걸었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꼭 나갈게요. 이번에는 그 며느리가 처벌받아야 해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돼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자 씨 꼭 이기세요. 저는 못 이겼지만 혜자 씨는 이길 수 있어요. 증거를 모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당했거든요. 저는 그분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우연히 며느리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 곧 내보낼 거야. 어떻게? 정신병원 입원시킬 거야. 진단서는 받았어. 정신병원에요. 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럼 엄마 이 집으로 오는 거야. 며느리 친정 어머니도 이 집으로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엄마는 큰 방 쓰고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있다가 병원 가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영아,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다 들었어. 내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것도, 내 엄마를 이 집에 들이려는 것도.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나는 다 알아. 내가 내 집으로 12억 대출받은 것도, 그 돈으로 주식하다 8억 날린 것도.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어. 그리고 내 전 시어머니도 만났어. 내가 전에도 똑같이 했다며. 며느리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집으로 12억 빌려. 투자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재산 불리려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날린 거잖아.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주신 집이에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이제 제 집이라고요. 그래, 내 집이지. 하지만 나는 소송을 걸었어. 증여 취소 소송.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소송이요. 어머님이 기꺼이 주신 건데 무슨 소송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법정에서 보자. 나는 증거를 다 모았어. 내가 나한테 보낸 문자도 CCTV 영상도 내 전 시어머니 증언도 다 있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내 집을 되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순옥 할머니 집에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나가세요. 어차피 이 집은 제 거예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그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제 집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저를 법정까지 함께 왔습니다. 혜자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고맙습니다, 순옥 씨.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세요.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정혜자는 피고 윤지영에게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피고는 처음부터 아파트만 가로챌 목적이었습니다. 증여 후 원고를 학대하고 생활비를 제한했으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께서 기꺼이 증여하신 것이고 피고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생활비는 합리적 수준으로 드렸고 병원은 건강을 염려해서 권유한 것입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표시되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30만 원이 한도예요. 더 달라고 하시면 요양원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15억짜리 집을 준 시어머니에게 한 달 30만 원이라니. 다음은 원고와 피고의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제 명의예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제 집이라고요. 판사님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자꾸 돈 달라고 하셔서 제가 급한 마음에 한 말이에요. 제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다음 증거는 아파트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피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밖에 나가시려고 해서 말렸던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런데 왜 문을 잠급니까? 어머님이 몰래 나가실까 봐요.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감금입니다. 명백한 학대예요. 며느리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다소 방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증여 후 일주일 만에 해당 아파트로 1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기록을 제출합니다. 서류가 판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억 중 8억을 주식 투자로 손실봤습니다. 증권사 거래 내역입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 대출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 재산을 불리려고 한 거예요. 8억을 잃었는데도요. 그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의도는 좋았어요. 제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이런 행동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전 결혼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전 시어머니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증인 선서하시고 증언해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윤지영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시겠다고 해서 인천 아파트를 줬습니다. 10억짜리였어요. 그런데 집 받은 지 한 달 만에 저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그 후로는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5년째 혼자 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안 와요. 며느리가 제 아파트를 팔았다고 들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판사님, 제발 이번에는 정혜자 씨가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며느리는 처음부터 집만 노린 거예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전 시어머니 말씀이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결정한 거예요. 저는 따랐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남편인 정혜자 씨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잘 몰라요.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피고 혼자 결정한 겁니까? 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은 제가 다 결정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패턴이 명확하네요. 결혼하면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고 버리는 것.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판사님,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여 일주일 만에 12억 대출받고 생활비 30만 원으로 제한한 게 진심입니까? 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친정 어머니를 이 집에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원고를 내보내고 친정 어머니를 드리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가 직접 들은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원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엄마를 이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정신병원에 보낸다고요. 내 진단서도 받아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판사님이 판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세요.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가 정신병원 상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병원 측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정신병원에 상담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입원 가능한지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이게 뭡니까?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알아본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가 끝났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순옥 할머니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혜자 씨,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며느리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십시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 정혜자가 피고 윤지영에게 증여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피고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는 증여 당시 원고를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기망행위였습니다. 증여 후 피고의 행동을 보면 생활비를 월 30만 원으로 제한했고 원고를 방에 감금했으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증여 일주일 만에 12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중 8억 원을 손실봤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전 결혼에서도 시어머니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즉시 환원하라.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겼습니다.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며느리는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하더니 법정을 나갔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집 돌려드릴게요. 다시 모시고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넌 나를 이용했어. 어머님, 그만해. 나는 이제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법정에서 판결 났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승소했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은 12억 원 대출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문제예요. 아파트 소유권은 돌려받으셨지만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12억이요. 내 며느리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이미 8억을 잃었으니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제가 갚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소유주인 어르신이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구상권이요. 내 며느리가 무단으로 대출받은 거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돈이 없으면요. 그럼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 며느리가 잃지 않은 4억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원 명령으로 회수 가능해요. 나머지 8억은요. 집을 일부 처분하시거나 대출을 계속 유지하셔야 해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중에라도 돈을 벌면 그때 받거나요. 변호사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집을 다 지키고 싶으시면 8억 대출을 계속 갚으시면 돼요. 하지만 월 이자가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집 일부를 팔아서 대출을 갚으시거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관리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옥 할머니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혜자 씨, 혹시 노인 코하우징 들어보셨어요? 코하우징이요. 그게 뭔가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에요.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이나 부엌은 공유하고요. 그게 좋은가요? 저도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고 서로 돕고 살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입주금으로 3억 정도 내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월 관리비는 50만 원 정도고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혜자 씨 아파트 일부를 정리해서 거기 입주하시는 게 어때요? 대출도 갚고 새로운 삶도 시작하시고요. 순옥 할머니 소개로 코하우징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4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각 층마다 4개의 개인 방이 있고 공용 거실과 부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자라고 합니다. 아, 새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그럼요. 저희는 가족처럼 지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10억에 정리했습니다. 대출 8억을 갚고 남은 2억과 며느리에게서 받아낸 4억을 합쳐 6억이 생겼습니다. 그중 3억으로 코하우징에 입주하고 나머지 3억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입주일 순옥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혜자 씨 환영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화분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코하우징에서 생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자 씨,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군데요? 윤지영 씨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만나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 어머니요. 네,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부인은 며느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딸이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뭐라고요? 저도 인천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5억 정도 하는 빌라였는데 딸이 저를 모시겠다고 해서 딸 명의로 넘겼어요. 그런데요. 집 받자마자 저를 작은 원룸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받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엄마한테도 그랬다니. 그래서 저한테 무슨 도움을 원하시는 건가요? 저도 제 집을 되찾고 싶어요. 사돈처럼요.
소송을 하고 싶은데 혼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김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친엄마지만 저와 똑같은 피해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순옥 할머니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처럼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김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했다는 것을. 심지어 친엄마에게까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미숙 씨를 순옥 할머니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미숙 씨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도 했습니다. 친엄마를 속인 것까지 밝혀지면서 며느리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코하우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함께 취미 활동을 합니다. 뜨개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릅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먹습니다. 혼자 먹던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밤에 아프거나 힘들 때 바로 옆방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순옥 할머니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혜자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좋아요. 함께 가요. 우리는 매일 오후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갑니다. 이순자 할머니, 박영희 할머니, 최정숙 할머니. 모두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이곳에 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생일이면 함께 케이크를 사고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갑니다.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엄마를 속인 것까지 밝혀져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제 아들과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한 일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한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도 속은 거니까.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잘 봐야 해. 아들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 사기 예방 강연입니다. 제 경험을 다른 노인분들께 나누는 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복지관 강당에서 강연을 합니다. 오늘도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5억짜리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했다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다. 첫째, 절대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최소한 절반은 본인 명의로 남겨두세요. 둘째, 증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요. 셋째, 며느리나 사위 명의가 아니라 친자녀 명의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습니다. 넷째,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소송하세요. 3개월이 지나면 취소가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메시지, 녹음, CCTV 모두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산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혜자 씨,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들이 제 집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대 다 주시면 안 돼요. 조건을 달거나 일부만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속은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자가 된 것입니다. 저녁에 코하우징으로 돌아오니 할머니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혜자 씨 왔어요.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대요. 잘 됐네요. 혜자 씨 덕분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혜자 씨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일을 이겨냈잖아요. 순옥 씨 덕분이에요. 순옥 씨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서로 도운 거죠. 그게 가족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모두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차를 들고 건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69살입니다. 1년 전 이맘때는 며느리에게 집을 빼앗기고 방에 갇혀 지내던 불쌍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힘으로 제 권리를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비록 15억짜리 큰 집은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돕는 진짜 가족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 재산은 함부로 주지 마세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더욱 조심하세요. 꼭 주셔야 한다면 조건을 달고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증여 후 태도가 달라지면 바로 대응하세요. 3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복지관에 가시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 인권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하우징 같은 노인 공동주택도 알아보세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닙니다.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69세에 찾은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